우선 1990년대 서울 강남 부자들은 적어도 내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대부분 자수성가한 부자들이 아니었다. 6.25 이후 자수성가한 부자들을 1세대라고 한다면 이 당시 강남 부자들은 그 부를 물려받은 자녀 세대 즉 2세대가 많았다. 이런 경우 2세대는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여전히 대부분 생존하고 있던 1세대의 영향 혹은 눈치를 보게 된다. 이 과시적 소비나 부를 자랑하는 행위를 제약시하였던 1세대로부터 자칫 잘못하면 눈밖에 날 수 있으니까 말이다. 그런데 그게 3세대로 넘어가면 상황이 달라진다. 1세대로부터 야단을 맞으며 자랐던 2세대는 3세대에게 자기가 누리지 못했던 것을 누리게 해주는 것에 오히려 행복을 느끼는 편이었고, 특히 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만한 학벌이나 직업이 없는 2세대인 경우 더더욱 그러하였다. 말하자면 돈으로는 다 이긴다는 생각이 열등감을 감춰주는 역할도 하였던 것이다. 게다가 1세대도 돈과 관련하여 2세대에게 대하였던 태도와는 달리 3세대인 손자, 손녀에게는 아주 너그러운 편이었고 아낌이 없었다. 내가 아는 오렌지족 남성 2인이 있다. 그들은 형제지간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그냥저냥 다닌 후 몇 년 동안 계속 미국에 남아 있었다가 대학을 못 들어가 한국으로 돌아왔고 물려받을 재산이 엄청났다. 그 돈으로 강남에서 오렌지족 1등급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들으며 혀를 차곤 했는데 그들의 생각은 어차피 저희 돈인데요 뭐 였다. 몇 년 후 한 명은 의사와 한 명은 변호사하고 결혼하였다. 당시 나는 오렌지족이 순식간에 혼인을 통해 신분 변신을 한 듯한 느낌을 받았다. 사회적으로 그런 오렌지족들도 배우자로 낙점받을 수 있는 분위기라는 것도 놀라웠는데 그때 한 지인이 이런 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난다. 지식으로는 자산을 못 이긴다는 것을 일찌감치 깨달은 여자들일 겁니다. 1999년부터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자는 바이 코리아 펀드 붐이 불었고 그때 투자했던 사람들은 100%대 수익을 얻게 된다. 벤처 딱지만 붙으면 주가가 폭등하던 때다. 하지만 2000년 5월 닷컴 버블 붕괴가 발생한다. 바이코리아 펀드는 마이너스 70에서 80% 손실이 났고 코스피는 반토막 나고 코스닥은 80%까지 하락하게 된다. 2001년 8월에 한국은 IMF 차입금을 전액을 예정보다 3년 빨리 상환하였고 이제는 길을 펴고 살자는 분위기가 살짝 퍼지려는 때 9.11 일타르가 일어났다. 이로 인해 세계 증시가 요동쳤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열리던 해 미국은 금리 인하로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주식시장이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나 한국은 하락세가 지속되며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였다. 결국 한국은 유동성을 늘리는 정책을 펼치게 된다. 외환 위기가 지나가던 그 시기에 어떤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을까? 제일 먼저 언급하고 싶은 것은 각종 상품에서 품질 경쟁력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외환위기 전에는 수많은 공장이나 사업들이 부채를 짊어지고 움직이고 있었다. 이 대출금 이자도 갚아야 하고 인건비도 주어야 하고 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물건을 많이 파는 게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장사꾼이건 사업가이건 비슷하였다. 그러다 보니 돈이 들어가야 하는 품질 개선은 후순위였다. 외환 위기가 지나면서 내가 피부로 느낀 것은 이 철물점에서 파는 몇천 원짜리 신주 배관제부터 품질이 좋아졌다. 왜 좋아졌을까? 부채를 잔뜩 안고 운영되던 공장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지만 품질은 떨어지는 배관제를 저렴하게 팔았고 건설사들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그런 자가 제품을 대량으로 사들였다. 이로 인해 건실한 공장들에서도 가격 경쟁력을 갖고자 품질을 희생시키곤 했으나 외환위기 속에서 부채가 많았던 회사들이 모두 정리가 되고 나니 이 재정이 튼튼한 공장들만 남았으며 이들끼리 품질 경쟁이 시작된 것이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이미 1993년도에 세탁기 뚜껑 여닫이 부분이 맞지 않자 칼로 깎아 조립하는 것을 보고 프랑크푸르트에서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 하고 1995년에는 휴대폰 15만 개를 모아 화형식을 하면서 품질 개선을 외쳤지만 외환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정말 한국산 제품의 품질은 믿지 못할 것이었다. 1994년 성수대교가 붕괴하고 1995년 삼풍 백화점이 무너진 어처구니 없는 일들 때문에라도 나는 외환위기가 가져온 변화를 다행으로 여기는데 근로자들이 일하는 태도 역시 경쟁에 노출되고 일 못하면 나가야 한다는 자각이 공유되면서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환위기 직전까지 호황을 누려왔던 특급 호텔의 식당들에서는 나이 많은 주방장들이 퇴사하였고 젊은 주방장들로 대체되었는데, 그 결과 음식의 질은 전체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도 일식 분야는 예전 수준에 못 미친다. 2001년 연말 "여러분 부자 되세요" 라는 카드 회사 광고가 등장하였다. 한국 정부가 유동성을 늘리고자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던 시기였다. 결국 신용불량자들도 카드를 발급받으면서 2003년에 250만 명의 신용불량자가 발생하는 카드 대란이 일어나 그 여파가 수년간 지속되게 된다. 당시 인구를 4,500만 명으로 잡았을 때 250만 명은 5.5%에 해당된다.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 앞에서 말한 7만 6천 명 중 X족인이 오렌지족인이라고 불리던 3세대들의 소비 문화가 영향을 크게 끼쳤다고 본다. 일부 부유층의 과시적 소비를 보고 위축된 마음을 카드를 긁으며 거짓으로 위안 삼는 맛에 무려 250만 명이 빠져들어간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다. 발생 사유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미국에서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주택 가격이 올라가자 사람들은 대출을 못 갚는 일이 생기더라도 집을 팔아 갚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계속 집을 매입하다 보니 주택 가격은 꾸준히 상승했다. 그러자 은행들은 신용도가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도 주택담보대출을 퍼주었고, 대출금을 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도 들었으나 더 이상 집을 살 사람이 없게 되자 집값은 폭락하고 보험사도 손을 들어버렸다. 이 대출 서류를 바탕으로 금융공학자들이 만들어 전 세계에서 팔던 갖가지 상품도 엉망진창이 되면서 그 여파가 전 세계에 미쳤다. 자, 이제는 게임 얘기를 해와보자. 게임 시장은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이미 대한민국 게임 대전이 열릴 정도로 커져갔다. 이 게임 자체를 뺀 게임 영상과 게임 음악만으로도 하나의 문화 컨텐츠를 형성하였으며, 온라인 게임이 영화화는 물론 드라마로도 제작되어 높은 시청률을 찍기도 하였다. 대학의 컴퓨터 및 인터넷 공학부 미디어 학부 내에 게임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일부 교수들은 온라인 게임을 강의 자료로 사용하기도 했다. 2007년 애플 아이폰의 등장에 이어서 삼성에서도 스마트폰을 선보인 이후 몇 년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게 되는데,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게임 백서 2021에 따르면 게임 업계 종사자는 83,003명이다. 게임 이용자의 90.9%는 모바일 게임을 하며 57.6%는 PC 게임도 하고 21%는 콘솔 게임도 즐기며 9.8%는 아케이드 게임을, 8.1%는 VR 게임도 한다. PC 게임 이용 시간은 주중에는 하루 86.8분, 주말에는 157.1분이며 PC 게임을 하는 이유는 스트레스 해소, 시간 때우기, 단순 재미 등등이었다. 이 모바일 게임 이용 빈도는 일주일 중 평균 6에서 7일이 42%, 4에서 5일이 18.6%, 2에서 3일이 24%였다.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주중 86.8분, 주말 123분으로 나타났으며, 시간대는 47%가 오후 8시에서 10시, 41%가 오후 10시에서 12시에 게임을 했다. 주로 집이나 대중교통, 카페 등에서 하였고, 게임을 하는 이유는 시간 때우기, 어디서는 할 수 있어서 스트레스 해소 등이었다. 다시 말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주중에는 하루 1시간 반, 주말에는 2시간 정도의 게임을 사용한다. 그래서 혹자는 한국에서 게임은 개인의 오락이 아니라 범국민 오락이라고 부른다. 프로게이머를 스포츠 선수로 최초로 인정한 나라도 한국이다. 이 작금에 많이 화제되는 MZ세대는 바로 그런 게임 세상을 살아온 대표적 세대이다. 이 세대 역시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두 갈래로 나뉜다. 부잣집 자녀들과 나머지다. 국민은행 2022 한국부자보고서에서 부자의 기준은 2021년 말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42만 4천 명이다. 그중 자산기여도를 상속이나 중요로 뽑은 사람은 15.8%였다. 약 6만 7천 명 정도는 1세대로부터 자산을 물려받은 것이 기반이 되어 부자가 된 사람들인 셈이다. 내가 약 23년 전 1998년 묻지마 채권 구매자들의 가족수를 어림잡아 계산한 7만 6천 명과 혁혁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나는 총 인구의 0.1% 수준을 물려받은 자산 덕분에 경기에 흔들리지 않는 부자로 간주한다. 그러니 1998년에 7만 6천 명 중 대략 4만 5천 명은 2022년에 6만 7천 명 속에 있다고 본다. 그 4만 5천 명이 4인 가족을 구성한다면 18만 명이 되고 그중 절반이 백화점에서 돈을 1년에 3천만 원씩 쓰게 되면 2조 7천억 원을 소비하는 셈이 된다. 이 금액은 국내 백화점 중에서 연간 매출액이 가장 높은 신세계 강남점 연매출과 비슷하다. 그만큼 영향력이 큰 것이다. 그 18명 중 일부는 X세대 혹은 오렌지족으로 불리는 2세대에 속할 것이고 일부는 MZ세대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3세대의 부유층에 속할 것으로 나는 추정한다. 3세대 부유층에 속한 MZ세대 사람들은 이른바 고생 없이 등 따뜻하게 자란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고 사고방식이 게임 플레이어에 가깝게 세팅되어 있으며 그런 그들이 다른 MZ세대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나는 추정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